네, 2학년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새로운 소단원으로 넘어갑니다. 4단원에 있는 사회 문화의 변화와 사회 운동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앞에 부분보다는 여러분이 크게 부담 없이 보셔도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 출제 빈도 수능 같은 데서도 앞에 내용보다는 훨씬 적고요. 뭐 문화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페이지는 196에서 199쪽이고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 볼 건데요.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사회 모습의 변화를 좀 살펴볼 겁니다.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뭐 예를 들면 도시가 어떻게 변했고, 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소비했던 문화는 어떤 문화이고, 거기 이제 그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서 또 이제 몰락하는 농촌과 또 도시의 빈민들 이런 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는 이제 식민지 도시화라고 해서 식민 지배 시기에 이제 대도시들이 이제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발달한 몇몇 도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거 이제 식민지 도시화라고 합니다. 식민지 시기에 근대적인 도시로 바뀌는 거. 그리고 토막미는요, 좀 이따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거면, 토막집이라는 도시에 아주 뭐, 산 비탈 같은 데다가 옴집 비슷한 형태의 집을 짓고 생활하던 도시의 빈민들을 의미하는 용어고요. 농촌진흥운동은 뭐냐면, 1930년대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 배웠듯이 농민들의 소작쟁이가 이제 혁명적인 농민운동으로 발전하니까 일제가 이 농촌의 진흥, 농촌을 발전시켜준다는 이런 허울뿐인 정책을 통해서 그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핵심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식민지 도시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근대 도시들이 일제의 침략과 또 식민 지배 정책, 즉 경제적으로 일제가 자신들이 침략하고 약탈하기 위해 좋은 도시들을 이제 발전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제 먼저는 개항하고 나서 1870년 강화도 개항 이후에는 이제 개항장, 인천이라든지 원산 같은 이런 도시들이 근대적인 도시로 바뀌었고, 특히나 서울, 평양 같은 도시는 뭐 원래부터 대도시였는데 이런 대도시와 함께 철도가 깔리거나 아니면 항만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항구, 이제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것들이 건설되는 지역들이 이제 신흥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철도의 건설로 이제 대표적으로 도시로 성장했던 곳이 대전입니다. 대전이 이제 뭐 한반도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물류가 집합되는 장소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가장 북쪽에 있는 신의주 같은 데가 경의선 철도가 개통되면서부터 이제 중국과의 경계거든요. 여기가 이제 신의주 지역도 철도로 인해서 새롭게 떠오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항만 때문에 항만 시설 건설로 이제 도시로 성장한 곳이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제 전라도 군산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목포인데, 왜 그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답이 간단히 나오는데요. 일제는 우리나라에 제가 예전에 근대 문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철도를 이제 X자 형태로 이렇게 배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것들이 물자의 약탈이라든지 자신들의 군대 수송을 위한 건데, 이 전라도 지역이 곡창지대란 말이에요. 여기서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용이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철도보다도 더 편한 게 뭐예요? 여기 배에 싣고 그냥 일본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산과 그리고 이 목포 같은 이 호남 지역의 곡창지대에 있는 항만 시설이 건설된 도시들이 이제 발달하기도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항 후 이제 일제 국권 피탈 전까지는 이런 철도와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달하게 됐었고요. 그 당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이 한 인구가 평소에는 한 20에서 30만 정도 되다가 1935년에 한 40만을 돌파하고 40년대 가면 100만을 이제 거의 육박하는 수치까지 이제 인구들이 도시에 집중되게 됩니다. 지금의 서울 인구는 1000만이니까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이제 40년대부터 이제 그 정도의 인원이 서울에 살게 되는 거죠. 자,
일제의 본격적인 지배가 시작된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어떻게 되냐면 식민지 공업화 정책이라고 해서 일본 기업들이 주로 자원이 풍부한 북부 지역, 우리나라 북부 지역에다가 이제 공장들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북한 지역이죠. 함흥과 청진 같은 이 북부 지역이 공업 도시로 성장했다라는 거죠. 공업 도시로 성장하고요. 뭐 30년대 후반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과 부산 같은 또 평양 같은 도시들은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반면에 예전의 중심 도시였던 뭐 충청도 공주, 저기 경상도의 경주, 그리고 북한의 예전 고려에 있었던 개성 같은 곳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식민지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이 도시들은 조금씩 쇠퇴하는 모습들도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도시의 변천, 식민지 도시화라는 말은 결국 식민지가 이제 식민 지배 정책에 의해서 새롭게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식민지 도시화를 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의 변화는 도시는 크게 중심지와 변두리로 구분되는데요. 도시의 중심지는 신장로란 말은 새로 만든 길이란 거예요. 새로운 길을 내가지고 옛날에 뭐 비포장도로가 많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시가지 이제 중심지가 되는 거죠. 새로운 도시의 중심지를 만들고요. 대부분은 일본인들이 이제 이 시가지 새로운 중심지에 차지하고 도시 경제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변두리 쪽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가난한 도시의 시민들, 빈민층이라고 하죠. 이 빈민층들은 도시 변두리로 가는데 그들이 변두리에 가서 지었던 집이 바로 이게 토막집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밑에 보면은 땅을 파요. 지하로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이런 뭐 지푸라기 같은 벽집 같은 걸로 간단하게 덮은 이게 토막집이에요. 토막집. 발음이 안 돼. 토막집. 여기에 살던 빈민들을 우리가 아까 말했던 토막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토막민. 여기 나와 있듯이 토막민. 토막민들이 이렇게 도시 변두리로 밀려나서 토막집을 짓고 어렵게 생활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토막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러한 도시 변두리의 빈민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발전한 대도시에는 어떤 문화가 유행하냐면 대중문화들이 유행해요. 그래서 20년대, 30년대부터는 신문, 잡지, 영화 같은 서양 문화의 영향들을 받게 돼서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했고요. 특히나 신문, 그리고 신문이 문화행사, 스포츠 등을 소개했고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또 잡지였던 신여성, 삼천리 등의 잡지에 패션, 화장법 등 오늘날과 같은 거의 뭐 이제 대중문화의 유행이 대도시에서는 있었다는 거죠. 영화관도 이제 생겨서 영화가 대중의 오락거리가 되게 되고요. 서울에는 그 당시 이제 백화점도 생겨납니다. 다방, 카페, 라디오 방송, 레코드 보급 등으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음악적인 유행가들도 나오고요. 스포츠가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스포츠들이 이제 하나의 또 대중문화의 영역으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사진 보면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뭐 야구, 축구 같은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야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도시 젊은이들의 여가 생활이라고 해서 뭐하냐 봤더니 커피 마시러 간다, 카페 간다 라는 것들도 보여지고요. 이게 바로 이제 1920년에 서울의 거리입니다. 이제 여기에 기차 다니는 거죠. 열차 다니고 이제 중심지에는 뭐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대중문화의 대표적인 게 서양식 복장을 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모던걸, 모던이란 게 오늘날의 근대적인 현대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모던보이, 모던걸로 불리는 이렇게 서양식 의복을 입고 이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던걸, 모던보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자본주의적인 소비 문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도시 빈민의 삶이 좀 어땠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선생님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들 교과서에도 비슷한 사진 하나 있는데요. 토막집과 관련된 요거예요. 도시 변두리의 빈민들은 아까 사진과 굉장히 비슷하죠. 토막집을 짓고 이제 도시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식민지 공업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공업 도시들이 생겨나고 또 서울, 평양 등의 대도시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노동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공장이 생겨나니까 거기에 일할 노동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면 그 도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지 않겠어요? 그 도시에 그래서 노동자들이 증가하는데 이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날품팔이라는 거 뭐냐면 자기 몸, 그냥 몸 하나 믿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냥 몸으로 노동력을 제공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이러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도시화에 따른 문화적 혜택들을 거의 누릴 수 없었고 변두리에서 이제 도시 빈민층으로 토막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 빈민들 아까 봤듯이 토막에 거주했고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됐었다라는 거예요. 공장 다니더라도 기술을 가진 한국인들은 굉장히 드물었고요. 대다수는 단순한 노동자였기 때문에 임금 자체도 낮았고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작업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도시의 빈민들이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럼 농촌에 있던 농민들의 삶은 그럼 달랐냐? 아니에요. 똑같다라는 거죠. 농민층이 크게 분해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교과서에 있는 걸 보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어떻게 분해되냐면 자기 땅을 갖고 농사 짓는 농민은 우리 자장농이라고 그러죠. 근데 자장농들이 더 이상 스스로 자기 땅을 갖고 농사 짓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일제의 수탈을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뭐 토지조사 사업, 산미증식 계획 같은 것들로 계속해서 농민들이 수탈해 나가니까 농민들 더 이상 내 땅 갖고 농사 짓는 것보다 그냥 땅 없이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것들, 소작농, 아니면 자작과 소작을 겸해서 하는 자소작농으로 그냥 이렇게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작농만으로 내가 내 땅 농사 짓는 것만으로 살기 힘드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소작을 받아서 소작 짓는 이런 자소작농과 아예 소작농으로 이렇게 농민층이 점점 분화되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자작농과 자소작농은 점점 줄어들고 이 소작농이 늘어나는 이런 식의 농민층의 분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식민 지배에 의해서. 그래서 일제의 이 식민지 수탈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게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20년대 산미증식 계획, 우리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대다수의 농민들은 자기의 땅을 그냥 다 뺏기게 됩니다. 일본 토지회사나 소수의 대지주들이 엄청난 큰 땅을 갖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작농과 자소작농 수는 줄어들고 남의 땅에 소작을 짓는 소작농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소작농들도 고율의 소작류라든지 이 지주의 횡포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아예 산에 들어가서 산에 불 질러서 밭을 만들어서 농사 짓는 화전민이라고 하죠.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에 아까 봤던 이런 날품팔이 노동자로 가는 거예요. 날품팔이 노동자가 돼서 도시 빈민이 되든지 이것도 힘들면 아예 해외로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만주, 연해주 등으로 이주하는 해외 이민 농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교과서 그림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농민층의 분화는요. 자작농보다는 소작농이 늘어났고 자소작농의 비율보다는 소작농이 늘어났고 이 소작농들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은 화전민이 되거나 농업 노동자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농사를 노동으로 삼는 거죠. 다른 사람 논에 가서 일종의 고용돼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농업 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 일 없는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농촌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면 탈농이란 건 뭡니까? 농촌을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로 가든지 도시의 빈민이 되든지 걸식이란 건 뭡니까? 구걸해서 음식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사는 비참한 일들이 농민층 가운데서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농민들이 몰락하고 비참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20년대 이후에 농민들이 아주 격렬한 소작쟁이를 전개합니다. 소작쟁이. 그리고 여러분 대공황이란 거는 세계사에서 벌어졌던 용어인데요. 1929년에 발생했던 세계 경제의 침체입니다. 대공황이란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유럽 세계의 경제가 갑자기 침체를 겪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자본주의는요, 여러분, 결국에요, 자본주의 속에서는 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급이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수요보다 항상 많을 수밖에 없어요. 뭔 얘기냐? 물건을 계속 더 많이 찍어내죠. 왜? 그래야지 돈을 버니까요. 예를 들면 공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장이라는 대지를 빌려서 돈 계속해서 나가죠. 임대료 나가고 공장의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임금 나가죠. 근데 기계를 놀게 내버려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득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니까 공장 계속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물건 찍어내야 돼요. 내가 신발 만드는 사람이야. 신발 계속 돌려야 된다는 거지. 인건비 나가고 임대료 나가.
신발을 계속해서 찍어내야 돼. 그래서 그걸 팔아야지 이득이야. 근데 생각해봐요. 신발을 이미 산 사람이 또 신발을 사겠습니까? 수요는 늘 공급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발생했던 게 대공황이에요. 이 남는 물건들, 팔리지 않는 물건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럼 이 물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물건의 가격을 낮춰서 땡 처리한다. 두 번째는 물건을 갖다 팔 수 있는 새로운 판매 시장을 개척한다라는 거죠. 예전 19세기, 20세기 바로 제국주의 국가들이 바로 이 후자의 방법을 택했던 거예요. 힘없는 나라들을 힘으로 침략해서 자신들의 이 물건들을 갖다 팔고 더 나가서 이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를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식민지들을 개척했던 거예요.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이러한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이런 과잉 공급을 해결했었는데 제국주의가 다 끝난단 말이에요. 사실상 1920년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식민지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시장에도 물건을 갖다 팔 활로가 없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 새로운 시장도 이제 개척될 게 없어요. 이미 다 우리가 식민지로 차지해가지고 이제 뭐 새로운 활로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남아있는 물건들을 팔기 방법은 가격 내리는 건데 이득이 줄어드니까 그건 못하겠어. 그럼 줄일 수 있는 비용부터 줄이겠죠. 누굴 잘라요? 노동자들을 자르는 거지. 해고하는 거야. 해고해. 노동자를 해고해서 인건비를 줄여. 근데 이게 또 자기에게 피해가 와. 어떤 피해가 오냐면 이 노동자는 내 공장에서 일할 땐 노동자지만 이 사람이 공장을 벗어나면 소비자야. 그치? 내 물건을 사줄 수도 있는 소비자인데 소비자가 직장을 잃어버렸어. 실업자가 됐어. 더 이상 소비에 일종의 소비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리면 결국에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많아질수록 물건을 사야 되는 소비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 못하는 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경제 공황이 계속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서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이 공황이었다. 대공황 이후에는 농민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에 사는 조선의 농민들도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 침체를 맞으니까 농민들은 더더욱 삶이 어려워졌고 거기에다가 30년대부터 아주 격렬한 소작쟁이들이 벌어지니까 일제는 이 농촌을 통제하지 못하면 식민 통치의 기반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농민 통제를 위해서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걸 내세우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농촌을 뭐 너희들 농민들 계몽해서 발전시켜 줄 수 있게 니네 근면 부지런하게 살아서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 라는 구호를 내걸면서 뭐 정신운동을 추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래서 빈곤, 가난한 이유는 니들이 이 일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야. 니들이 게을렀기 때문이라 라면서 이 빈곤의 책임은 사실 사회적인 문제인데 자신들의 식민 지배 때문에 또 경제적인 대공황 때문에 발생한 건데 이것을 농민에게 전가하면서 농촌진흥운동의 이름으로 농촌을 통제하려고만 했었다라는 거죠. 자, 이 당시에 도시 빈민의 아주 처참한 삶을 보여주는 사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나무 껍질 끓여서 먹는다라는 거죠. 토막민의 삶, 반쯤 쓰러진 초막에 토굴같이 컴컴한 방, 뭐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목숨 부지하고 살아가는 도시 빈민들이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자, 선생님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자치운동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인 이광수의 가상 인터뷰를 이제 다룬 건데요. 이제 뭐 그 당시 이광수가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을 신문에 실었는데요.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광수의 생각은 나와 있듯이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치를 인정받자. 그것이 더 현실적인 얘기다 하는 자치론을 주장하고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족적 배반자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탐구활동에서 요거 이제 보면 국외 이주동포의 고난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이 간도 참변 당시에 실제 목격담이 나와 있습니다. 일제는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패배한 이후에 간도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마을에 무차별적으로 습격하고 초토화시키고 한인들을 학살하는 간도 참변이라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1923년에 일본 도쿄 부근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진이 발생해서 엄청난 대규모의 이제 피해가 발생하니까 여론이 좋지 않죠. 일본 내 여론이 좋지 않아요. 당연히 이 대지진에 대해서 일본 정부 뭐 했냐라고 일본의 여론이 좋아지지 않자 일본 정부에서는요.
이제 일종의 뭐 희생양을 조선인들로 삼게 됩니다. 뭐냐, 일본에 와 있던 조선인들이 이 지진이 발생한 틈을 이용해서 불을 지르고 우물에 독약을 뿌려서 일본인들을 살해한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대지진으로 민심이 흔들리는 것들을 이 기회를 이러한 혼란을 틈타서 저 조센진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 하면서 조센진으로부터 조선인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자 하면서 자경단 스스로 경찰 역할을 하는 이런 자경단이 꾸려져서 일본 도쿄 근처에 살고 있던 한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게 바로 관동 대진 때 학살입니다. 관동 대진 때 학살이고요. 이 당시 희생당한 한국인들만 6천여 명 이상이 학살당했습니다. 이때 뭐 유명한 게 이런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 일본어 발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그걸 까먹었는데 그 발음을 길 가다가 물어보면 시켜본다라는 거죠. 너 발음해보라고 해서 그 발음이 이제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의 발음의 차이가 크게 나는 발음이어서 그걸 통해서 조선인인지 일본인지를 구분해서 조선인이란 걸 알아내면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다고도 전해집니다. 아, 참 이게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역사, 잊지 말아야 되는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홍범도 장군과도 관련 있는 이 연해주 지역에 러시아 땅 지역에 있던 한인들이 강제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당했던 사건이에요. 1937년부터 강제 이주가 시작되는데요.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서 모스크바로 이주된 한인들도 있고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여러 스탄 등으로, 스탄이란 말은 여러분 이슬람 용어로는 랜드란 뜻입니다. 땅, 누구의 땅. 투르크, 뭐 우즈베키스탄 이 얘기는 뭐 우즈베크족의 땅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이런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한인들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홍범도 장군 독립운동의 영웅도 이 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 뭐 강제 이주당 카자흐스탄이죠. 죄송해요. 카자흐스탄 등으로 강제 이주당합니다. 그곳에 가서 얼마나 추워요. 춥고 여기 농사도 안 되는 거의 뭐 황무지 같은 곳에 가서 이 볼모의 땅을 개척하고 농사 지을 수 있게 만든 그런 삶들을 살았고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이때 강제 이주된 우리 한국인들의 후손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까레이스키 이렇게 부릅니다. 러시아말로 까레이스키 해서 그분들의 후손들이 이제 뭐 한인 4세쯤 될 거예요. 지금쯤 되면 아직도 고려인이라고 불리면서 뭐 우리 민족의 후손들이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힘든 사회적인 변화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회적인 변화를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볼 거는 사회적인 차별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느냐. 당연히 그 당시에 차별받던 사람들이겠지. 누구야? 대표적으로 여성, 그리고 소년들은 뭐 사회에서 뭐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어린이라는 개념도 뭐 그전까지 없다가 이때 생깁니다. 20년대. 그리고 형평운동은 뭐냐면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건데 누가 주도했냐면 조선시대의 이 백정들이요. 이런 백정들은 조선시대 천민이잖아요. 도축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인데 백정은 사회적인 뭐 이제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천민과 이런 구분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백정은 천민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까지 철폐하자는 형평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운동 그리고 소년운동 그리고 백정들의 형평운동 정도를 보게 될 거고요. 미리 보는 핵심적인 단어는 근우회라는 단체는 여성단체입니다. 여성들이 만든 단체인데요. 이 근우회와 관련 있는 단체가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신간회예요. 신간회는 이제 그 당시 주로 이제 남성들 중심의 단체였고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이 합쳐진 연합한 이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단체입니다. 자매단체라고 해서 사회주의 민족주의 계열의 여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든 조직한 단체가 근우회였고요. 천도교 소년회가 바로 이 소년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천도교에서 만든 이 단체고요. 여기에 있던 방정환이라는 소파라고 부르잖아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도입하고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됩니다. 형평운동과 관련 있는 단체가 바로 조선 형평사예요.
백정들이 모여서 만든 형평운동을 하기 위해 만든 조선 형평사라는 단체가 있다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성의 지위 향상을 추구하는 거는 20년대 이후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여성들, 노동자들도 노동자 공장에 가서 일하거나 사회적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학습지에 쓰실 단어입니다. 남존여비란 단어는 뭡니까?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라는 옛날 과부장적인 인식이 존속했고요.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뭐 사회적인 차별을 많이 겪었는데, 일제는 이러한 여성 차별을 법으로 정해가지고 한국 여성에게는 어땠냐면은 재산을 갖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권한이 인정받지 않았고요. 재산 상속과 친권, 뭐 자녀에 대한 이 친부모로서의 권한 행사에서도 여성들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법으로 이제 여성 차별을 일제는 명시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한 여성은 취업을 하려면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됐고요.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열악했었다라는 거죠. 열악했었어요. 사회 진출이 활발했지만 열악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열악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 운동들이 전개됩니다. 바로 이제 신식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근대식 서구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근대식 교육을 받은 여성들, 그 여성들을 뭐라고 하면 신여성이라고 했죠.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해서 활동하는 신여성들이 등장하면서 이 문화 통치 시기부터 약간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유주의적인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일제 강압적인 10년대 통치에서 한국인들의 뭐 예를 들면 집회, 언론, 출판, 결사 등의 자유를 조금 허용해주는 분위기로 가자. 뭐 물론 그 실상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기만 통치였지만, 이런 자유주의적 분위기나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요. 사회주의에서는요, 모든 사회에 억압받는 계급의 해방을 추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노동자와 농민들의 해방을 추구하지만, 또 하나 남성에 비해서 억압받던 계급인 여성의 해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더 나아가서 양성 평등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성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여성 계몽 운동과 여성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이 여성 운동 단체가 조직되는데, 그 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근우회라는 거죠. 근후에 1927년 신간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간회. 그래서 신간회와 활동을 같이 하는, 그래서 자매단체라는 겁니다. 신간회의 여성 자매단체, 여성 회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 인사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근후회다. 근후회랑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정우회는 헷갈리면 안 돼요. 정우회는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고, 이 정우회에서 민족주의자들과 연대하겠다는 선언이 이제 정우회 선언이었죠. 그걸 계기로 이제 신간회라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한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신간회 창립 이후에 여성들의 단체인 근우회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우회에서 내걸었던 강령은 뭐냐면,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을 도모한다, 조선 여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 등의 강령을 내세워서 어떤 활동들을 했습니까? 국내와 도쿄, 간도 등지에서 지회를 만듭니다. 신간회도 지부를 전국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지회를 두고 활동하고요. 강연회, 여기 또 오타가 있어요. 강연회라는 말 없죠. 강연회, 부인들, 이제 여성들을 강자, 오늘날로 치면 이제 뭐 문화센터 강의처럼 이게 뭐 계몽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고요. 야학, 뭐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에는 출근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와서, 밤에 열리는 학교가 야학이지 않습니까? 이런 야학 등을 통해서 노동 여성들, 노동자 여성들을 조직화시켜서 계몽시키고, 이제 여성 계몽 운동,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느냐, 이런 색안경을 끼고 있던 게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한, 또 여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이런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갔던 단체가 바로 근우회라는 겁니다. 자, 근후에는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에서 어린이로 해서 소년운동을 좀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어린이의 지위는 당연히 매우 열악했음을 우리가 다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어린이란 개념 자체도 없었고요.
교육의 기회가 없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는 의무 교육이 아니니까 학교에 뭐 의무적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대부분 그냥 뭐 일 시키는 거죠. 학교 안 보내고. 왜?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의 형편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공장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많았고요. 근데 그 어린이들은 어린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낮은 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이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천도교라는 이제 종교단체에서 소년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년회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방정환이라는 인물입니다. 방정환이 천도교 단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어린이 아이를 때리지 마라. 한울림을 때리는 거다. 천도교에서 숭배하는 대상이 한울림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이 한울림을 때리는 것이 어린이 때리는 거 똑같은 거다라면서 이제 이 말을 했던 게 이제 동학의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남긴 말이었거든요. 이런 뜻을 받들어서 이제 천도교에서 어린이를 위한 소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방정환이라는 인물이요,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되고요, 어린이라는 잡지를 간행해서 이 소년 운동을 펼치고 어린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어린이라는 말이 이때 처음으로 등장했던 거예요. 방정환이 어린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요, 어린이날이 5월 5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날짜가 좀 변경된 거예요. 자, 이런 소년 운동이 확산되면서 조선 소년연합회라는 단체가 결성되기도 했는데요. 이 이제 뭐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했는데 1930년대 이후에는 일제가 이 소년 운동을 하는 것이 결국에 니네들 민족운동이다. 민족운동은 독립운동하는 거니까 이거 안 돼. 금지하면서 탄압하게 되고요. 결국에 중일전쟁이라는 1937년 이후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중일전쟁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일본은 가뜩이나 중국이라는 나라에 비해서 뭐 자원이라든지 인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중국과 싸워 이기려면 식민지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아주 그냥 골수 빼먹듯이 빼먹어야 되는데, 식민지 조선에서 각종 이런 민족운동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자유나 이런 것들을 주면은 자신들의 전쟁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모든 웬만한 운동들을 탄압하고요.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수탈하는 그런 만행들을 30년대 중일전쟁 이후에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이 운동, 소년 운동 하나 있었다는 거 한번 봐두시고요. 형평 운동은 이제 백정들이 주로 주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형평이란 말 자체가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란 뜻이에요. 저울처럼 평등하게 사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갑오개혁이 여러분 1894년에 시행되면서 신분제가 완전히 법적으로는 폐지돼요. 근데 조선시대에 가장 천민으로 대우받았던 이 백정들이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는 일제는 뭐 하냐면 뭐 그 이후에도 당연히 조선인들에 의해서 사회적인 차별과 천대가 있었지만 제 백정의 후손인데 뭐 이런 거 당연히 있었지만, 일제는 백정의 호적에다가 붉은 점을 찍어가지고 누가 봐도 백정임을 드러나게 하는 이러한 노골적인 차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백정들은요,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면서 저울은 여러분 아무것도 올라가 있지 않을 때는 평평하잖아요. 저울처럼 평등한, 백정에 대한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형평운동이라는 것들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평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단체로 조선형평사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이것도 한번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도 1923년 진주에서 조선형평사라는 백정들의 단체가 만들어지고요. 이 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회운동과 연대하여서 이 백정들의 형평운동도 후에 차츰차츰 항일 성격을 띠고 항일 민족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라는 거죠. 이 그림 대표적인 포스터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이 형평운동과 관련된 것들은 가끔씩 여러분 지문으로는 오답선지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 조선 형평사 취지문 나오는 거, 20년대, 23년에 이 백정들이 신분, 사회적 차별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했던 거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꼭 캐치를 해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형평이란 글씨 보시죠. 형평이라고 써져 있고요. 뭐 이제 이게 뭡니까? 백정들이 형평 운동을 추구하면서 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자 읽으면 뭐 형평, 뭐 거꾸로 읽으면 여기서 읽으면 됩니다. 뭐 여기 쭉 뭐 전국 육기 뭐 형평사 뒤에 좀 잘리긴 했는데 형평운동을 나타내고 있는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형평운동까지 한번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 이제 빈칸 채우기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일본 일제가 문화를 완전히 말살하려는 정책들을 펼쳐요. 우리 말과 글을 못 쓰게 하고 우리 역사를 가르치지 않게 하는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일제의 민족 문화 말살 통치에 맞서서 우리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